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에 관련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환경, 사람들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됐다고 하면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동아시아의 진짜 역사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교과서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부분은 중국사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나라, 상나라, 이제 우리가 은나라라고 하는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한나라, 이 정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32페이지 내용부터 한번 선생님하고 잘 읽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부분에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주제에서는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중국에 관련되는 거. 자, 생각열기 부분을 보니까 갑골문은 은허 유적지가 있는 중국 허난성 안양현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토가 되었는데 상대에서 많은 갑골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나라, 그러니까 은허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은나라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보통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거북이 등껍질 등에 쓰여져 있는 갑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글자를 해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나라, 은나라가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중원지역 보겠습니다. 하, 상, 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출현한 것은 황허강 중류 일대입니다.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국가인 상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상은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되었는데 상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갑골에 점을 쳐서 결정하였습니다. 상은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며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지만 기원전 11세기에 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주는 정복한 지역에 봉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봉건제는 왕이 혈연관계를 기초로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에게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봉건제 하에서 주 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부르고 무력이 아니라 덕으로서 통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는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그에 따라 주의 권위도 약해졌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33페이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전개. 기원전 8세기의 주는 서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 왕실은 제후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였는데 이때부터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는 세력이 강한 제후, 즉 패자가 다른 제후들과 맹약을 맺고 주 왕을 대신하여 전국을 주도하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는 제후와 경, 대부들 사이에서도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서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시대는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군주들은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한 나라가 진이었습니다. 진은 문서를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법전을 만들어 엄격한 법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은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국 시대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생산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각국에서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철제 무기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거기 역량을 키우는 탐구활동 그래서 진의 개혁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령에 따르면 백성을 10집 또는 5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고 한 집이 죄를 지으면 그 조가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죄 지은 것을 알리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다스렸고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벼슬을 올려주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는 자는 각각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역과 부세를 면제합니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체포하여 관청의 노비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널리 알리기 전이라 백성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아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10금을 주겠다. 그러나 백성은 이것이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겨 놓자 즉시 그에게 50금을 주어 나라의 백성을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허락하였습니다. 마침내 새 법령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진의 효공은 법과 사상가였던 상항을 등용하여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엄격한 상벌 제도를 통해 백성으로 하여금 안으로는 농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은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그로부터 140여 년이 흐른 뒤에 시황제에 의해 마침내 전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항변법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상항의 변법 내용은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진의 발전과 멸망입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한편 봉건제를 폐지한 후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는 모든 군현에 직접 황제, 왕이 임명한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군현제가 실시됐다는 얘기는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앙의 3공구경의 관료제를 시행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도량형과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도로망을 정비하였으며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흉노를 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은 시황제가 죽은 후 급속하게 쇠퇴하였습니다. 환관이 권력을 휘둘러 정치가 문란해졌고 엄격한 법치와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항우와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각축을 벌였으며 그 결과 유방이 세운 한이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02년이라고 하니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정도가 되겠네요. 한의 발전과 쇠퇴입니다. 한 고조인 유방은 중앙에 삼공구경을 두어 통치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은 군현과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통해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한은 점차 군현을 확대하여 무제 때에 중앙집권을 이루었습니다. 한 무제는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여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재정이 크게 부족해지고 빈부의 불균형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외척 세력이 대두하여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한편 한은 무제 때부터 유학을 장려하여 유교적 소양이 있는 인물을 관리로 발탁하였는데 지방의 호족들은 이를 활용하여 자제를 관리로 진출시킴으로써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초의 외척 출신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는 호족의 성장으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 제도를 본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농민봉기로 신이 멸망한 후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망이라고 하는 외척이 세운 나라였지만 잠시 후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광무제가 호족의 지지를 얻어 후한을 세우게 됩니다. 후한에서 호족의 세력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외척과 환관 세력의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말기에는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이 독립 세력화하여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후한은 멸망하였고 중원 지역은 위, 촉, 오 3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35페이지 부분의 핵심 탐구 부분을 보면 진나라 한나라 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35페이지에 보면 거기 분서경유나 자료 4번의 동중서의 건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료 6번에 9년제 있죠? 요 도표도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자료 3번과 자료 4번, 자료 6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는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들 선생님이 5분 정도 더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추후에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별도로 2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차관해야 될 점, 궁금한 사항들을 빨간 볼펜이나 파란 볼펜으로 적어서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선생님이 그 부분 확인해서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한번 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8강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황하강 유역의 국가 성립과 발전인데요. 황하강 유역이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 얘기하는 건 아시겠죠? 자, 하, 상, 주, 봉건제, 춘추시대, 전국시대 관련되는 내용까지입니다. 은어 유적에서 파낸 귀갑과 우골, 용골로서 베이징의 약방에서 팔리고 있었는데 1899년에 이것을 사들인 유약이 갑골 문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였고 고대 사학자들이 주의를 끌어 어전이나 황거회의 등이 연구해서 상위 청조의 점술가들 사이에서 왕가를 위해서 점을 친 그 점괘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 그게 이제 갑골문을 연구하게 되는 이제 시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중국 문자가요, 한자가 되게 그림 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뜻을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됐고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을 성립할 수 있고 황하강 중류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의 변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자, 국가의 성립 보겠습니다. 국가의 성립 과정은 청동기 사용, 생산력의 발전, 인구 증가에 의해서 계급이 분화됐고 정치체가 형성이 됐고 국가가 성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 같이 공부할 때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최초의 국가는 대체적으로 청동기가 만들어진 시기에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조선의 경우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국가가 갖춰야 될 요소들, 감옥, 군대, 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의 출현 얘기가 나오는데 황하강 중류 일대에서 기원전 약 2000년경에 하가 이제 성립이 된다.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북방의 유목 지역, 한반도, 베트남 지역 이런 데서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그 시기 일대에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통합 과정을 통해서 점차 큰 나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하 나라가 이제 실제 하는 최초의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전설 속의 국가라고 우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의 고고학 쪽에서는 하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국가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치수에 공을 세운 우가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어제라고 하는 그 전설 보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도 사망어제 건국선화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요 황제, 순황제, 우황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최초의 왕조로 기록되어집니다. 고고학적으로 아직 증명하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발견된 얼리타우 유적이 하위 것으로 이제 추측되고 있대요. 근데 이 얼리타워 유적이 하라고 추측하는 건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요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해에서는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 상은 기원전 1800년경에 성립이 되는데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국가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최초의 국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정하게 되는데 아마 국가 성립의 초기 단계에서는 재정일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의 권리, 내가 신과 하나이거나 혹은 신과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한 신성성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정일치의 모습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유적과 유물인데요. 은허 유적에서 이제 나옵니다. 상나라의 그런 유물들은 청동제기, 옥기, 갑골문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주나라는요, 일명 이제 동주시대와 서주시대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서주시대입니다.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 무렵, 그때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데, 기원전 11세기경에 건국이 됐습니다. 호경의 도읍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봉건제가 실시가 됩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제후를 임명을 하고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혈연적 유대 관계와 종법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서 이제 봉건제도를 실시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봉건제도의 필수적이었던 혈연 관계가 약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제후들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호경에서요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동주시대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나라의 통치에 관련되는 봉건제도의 그런 구조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초기 국가의 운영 형태는 혈연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통치 이념으로서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확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스린다. 그래서 일명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왕을 혹은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되겠죠. 천자라고 부릅니다. 군주를. 덕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백성들을 덕으로서 이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그런 덕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려야 국가가 잘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치 이념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하는 거죠. 자, 춘추 전국 시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주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호경에서 낙양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건데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무렵까지 이제 동주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시기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주의 왕실이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주 왕실의 통제력 상실 및 권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후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 왕실을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들 간의 갈등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요. 그러니까 주 왕실을 존중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힘으로 봤을 때 주 왕실의 힘은 예전보다 매우 약해진 게 사실이었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낙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동쪽의 수도를 낙양이라고도 하고요. 낙읍이라고 합니다. 읍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행정단위, 통치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은 뭐 도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급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개를 보면요. 유력 제후가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주 왕실을 대신하여 다른 제후들과 맹약을 맺고 전국을 주도해 갔다. 일명 이것을 회맹이라고 한다. 존왕양이라고 하는 것을 왕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린다, 높인다. 그리고 양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봉건 제후가 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봉사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민족으로부터 이제 주의 왕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 이 존왕량이라고 하는 요 말의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심은 주의 왕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막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무렵입니다. 시작은 기원전 5세기 무렵인데 제후 아래 경, 대부 간의 봉건 질서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하극상입니다. 이때는 주왕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왕실도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이제 막 나타나게 됩니다. 전개를 봤을 때 각국은 군주권을 강화시키고 부국강병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이제 춘추 시대와 마찬가지로 각국들은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제자백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제자백가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졌던 학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게 바로 뭐냐면 법가입니다. 법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각 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법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학문의 일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 법가 사상을 통해서 각국은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시황제 있죠? 기원전 221년에 바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까지의 그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나라까지는 다 봤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은 우가 건국하게 되는데, 요순우 할 때 우가 상의 탕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상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국가입니다. 신정정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청동기 각고문자가 발견이 되면서 그 실체를 알 수가 있게 됐다. 주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적인 측면이 강했던 봉건제도인데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다. 나중에 주나라도 서주에서 동주,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제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기는 동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주 왕실이 몰락을 하면서 전국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가 된다.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제후국 중에 하나로 그 규모가 전락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극상의 풍조가 나타나고 약육강식의 시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 우경,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그리고 수공업 같은 것들이 막 발전하게 되고요. 거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났네요. 사업이 아니라 상업입니다. 상업도 발달을 하게 돼요. 각국의 부국강병책이 나오는데요. 국련제, 철제 농기구, 군사력 강화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상은 바로 무엇이다? 법가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한눈에 쏙에 관련되는 요 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기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국가의 성립인데요. 그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얼리터우 문화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입니다. 1969년인가요? 허난선 NCC 얼리터우에서 발견된 얼리터우 유적을 포함하여 100여 곳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분포와 범위는 대체로 하나라 사람들의 활동 범위와 부합됩니다. 수많은 청동기와 도기가 발굴되었고 두 개의 커다란 궁전터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 당시 황허강 지역의 생산력 수준과 사회 수준 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그 중에 1호 궁전터의 복원 모형도와 청동 제기인데 1호 궁전은 동서와 남북이 각각 100m, 106m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건물로 이를 통해 강력한 권력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 술자는 가볍고 얇으며 장식이 간단한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청동 용기 중 가장 초기의 것에 해당이 됩니다. 높이는 20.7cm 정도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지금 보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얼리터 유적이 하나라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대개 두 학문이 서로 연관이 돼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문헌사라는 거예요. 문헌사.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책,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인지가 되면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혹은 TV나 이런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고고학이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고학적 유적이 하나라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문헌에 나타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유추해서 이 열리터 문화가 하나라의 범위가 아닐까라고 비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제시대에는 선양의 전통이 있었는데 요 임금은 맏아들 단주를 제쳐두고 인품과 덕행을 갖춘 순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요. 순 임금은 아들 상륜을 제쳐두고 취수와 영토 확장에 공을 세운 우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사로운 정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천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덕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왕권을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선양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시된 자료는 우임금도 이러한 선양의 전통에 따라 이계가 왕위를 넘겨주었으나 이기 우임금의 아들 계에게 왕위를 양보함으로써 하왕조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의 후손들이 중국 최초의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왕조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산시성 남부와 허난성 중서부 등에서 각종 청동기와 궁전터 등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하왕조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문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고고학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특히 고대사 부분에서는 많습니다. 다만 기원전 2000년 이후가 되면 이 지역에 초기 국가에서 들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하왕조의 존재 여부와 그 실체도 조만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중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중국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참고적으로 중국사에 관련해서 혹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법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일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다. 법문사가 아니라요.
지식산업사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그 지식산업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강자중국사 1권에 보면 요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하나라, 은나라 관련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글의 논문의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예요. 혹시 역사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자, 무왕은 선대의 훌륭하신 제왕들을 추모하고 나서 신릉씨의 후손을 포상하고 초에 분봉하였습니다. 또 황제의 후손은 축에 분봉하고 요 임금의 후손은 개에 분봉하고 수은 임금의 후손은 진에게 분봉하고 우 임금의 후손은 사에게 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신과 모사들에게도 분봉하였는데 군사 태공망에게 가장 먼저 분봉합니다. 태공망은 영구에 봉하여 하였고 본국의 이름을 제라고 하였습니다. 동생 주공단은 곡부에 분봉하였고 본국의 이름을 노라고 하였습니다. 소공석은 연국으로 봉했고요. 셋째 동생 숙성은 관국에 봉하였습니다. 다섯째 동생 숙도는 최국에 봉하였습니다. 기타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 각각 분봉을 하였다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주나라 같은 경우에 봉건제도도 분봉하라는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그리고 신하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원칙을 세워서 분봉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왕이 주왕을 멸하고 주를 세웠지만 곧바로 상의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무왕은 상왕조 계열의 제후들의 반란을 차단하고 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광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새로 본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대의 귀족과 공신 왕족들이 각지에 분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왕족은 황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수도 부근에 분봉하고 선대 귀족과 공신들은 대체로 수도에서 먼 옛 상의 영역에 분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봉건제도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 왕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주 왕실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왕실 주변으로 분봉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곽 지역에 분봉을 해서 그런 목적들을 이루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봉건지에 대해서는 주의 왕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함부로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독자적인 그런 경영이 가능한 그런 분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그런 제후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주의 토지제도 그래서 정전제 나오죠. 우리가 저번에 정전제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하고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이전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백성을 토지에 안주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토지에 예속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까닭에 반드시 보와 무의 기준을 세워서 그 경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육척을 일보로 하여 백보를 일무로 하고 백무를 일부로 해서 삼부를 일목으로 하고 삼목을 일정으로 하는데 일정은 사방 1, 2이고 이것이 구부입니다. 팔가가 일정을 공묘하고 각 사전 백무와 공전 신무를 받는데 이것을 880무이고 나머지 20무는 여사로 합니다. 정전에서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서로 짝을 지어 다니고 도둑을 지키고 망을 볼 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는 서로 구제해주니 이로 인해 백성들은 화목해지고 교화가 모두 같아지며 공전에 대한 노동의 분담과 생산의 수익이 공평해지게 됩니다. 이게 다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의 정전제도는 단순하게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생활 공동체의 입장으로
묶어서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제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백성들을 예속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 이후에 여러 왕조들도 주의 토지 제도를 답습해서 토지 제도를 운영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맹자는 서주에서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서 정전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맹자, 우리가 공자 맹자할 때 900무의 정사각형 전토를 우물정자의 형태로 두둑으로 구분등하여 내면의 800무를 8가로 각각 100무씩 사전으로 경작하고 중앙의 100무는 공전으로 하여 8가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조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9개 등급으로 나눠 그 9개로 나눈 토지에서 8개는 각자 나눠주고 농사 짓게 하고요. 나머지 하나를 공동 경작해서 세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로 이 정전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정전제도에 대한 맹자의 이런 인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맹자의 인식대로 정전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경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당시의 농업기술 수준이 추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토지의 수수 및 환수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나 토지의 정기적인 배분배 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 정전제는 맹자의 주장과는 달리 촌락 내부의 토지 분배 관행과 수칙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후대의 위정자들이 맹자가 답한 바대로 정전제가 주대에 실시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모델로 빈번하게 정전제 부활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주대 정전제는 그것의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맹자가 얘기했던 이 주대 정전제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운영했느냐 운영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대 정전제도에 관련되는 기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나라의 토지제도가 봉건제도 하에서 정전제도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운영되었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고 그 운영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후에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고 토지제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국가 운영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대표적인 제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전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지금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되는 내용까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의 한나라 부분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나라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가 형성이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9강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5월달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 슬슬 오프라인 계약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를 등교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꼭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4월 29일 오늘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내년에 그 정시 비중이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 전형, 특히 수시 종합 전형에 목을 매서 공부를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수능 준비를 막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정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시도 성공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